윤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마당에 나와 조용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차가운 물로 쌀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 태호, 며느리 지은, 그리고 손자 민준과 함께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에 살고 있었다. 조용하고 잘 정돈된 그 아파트 단지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어쩐지 그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세계처럼 느껴졌다. 순자는 젊었을 적 초등학교 교사였다.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하루 대부분을 조용히 보내며 필요할 때만 말하고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족의 아침밥을 차렸지만 식탁에서 함께하는 대화는 거의 없었다. 아들 태호는 바쁜 직장인으로서 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식사를 마쳤고 며느리 지은은 예의는 있지만 차가운 거리감을 유지했다. 손자 민준만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유일한 따뜻함이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반찬이에요? 멸치볶음이랑 계란찜. 내가 좋아하잖니. 진짜요? 할머니 최고. 민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그의 목소리는 순자의 하루에 작은 불빛을 남겼다. 하지만 점점 그녀는 그 집안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우연히 거실에서 오가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지은이 식탁 위에 펼쳐진 생활계획표를 보며 말했다. 어머님이 계속 이 집에 계시는 게 좋긴 하지만 민준이도 커가고 공간이 좁아요. 혹시 근처 요양원을 알아보면 어때요?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 수도 있지.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이불을 펴고 누웠다. 천장 위의 조명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그녀의 눈가를 적셨다. 나는 짐이구나.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 집에서 나의 자리는 이제 없구나. 이튿날 아침, 가족이 모두 자고 있을 시간에 순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코트를 챙기고 손에 작은 물병과 민준이 그려준 낙서가 담긴 쪽지를 넣었다. 밖은 약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우산 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동네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예전 그녀가 교편을 잡던 학교 근처였고 은퇴 후에도 종종 산책하던 장소였다. 벤치 하나가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그 위에 앉았다. 빗방울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적셨고 머릿결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우산도 모자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비는 점점 굵어졌지만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벤치 위에서 그녀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침묵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 정적이 오히려 위로처럼 다가왔다. 몇 시간이 지나 공원 청소부인 박 씨가 빗속에서 일하다가 그녀를 발견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냥 잠시 앉아 있었어요. 어디 사세요? 가까운 복지센터라도 가셔야겠는데. 순자는 주소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박 씨는 그녀를 인근의 작은 지역복지센터로 안내했다. 그곳은 낡았지만 따뜻했고 직원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따뜻한 차와 수건이 건네졌다. 그날 이후 순자는 복지센터에 머물기 시작했다. 정식 입소가 아닌 자원봉사와 숙식 제공의 형태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조용히 일어나 주방 일을 도왔고 나이 많은 노인들의 옷을 개고 함께 TV를 보며 웃었다. 복지센터 사람들은 그녀를 윤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단순한 존중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를 진심으로 필요로 했다. 그녀는 다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가 되었다. 한편 집에서는 그녀의 부재가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침밥이 차려지지 않았고 민주는 자꾸만 할머니는 언제 와? 라고 물었다. 지은은 조금 불편한 듯했지만 걱정이 커졌고
태호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며칠 후 한 복지센터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윤순자 어르신이 여기 계십니다. 전화기를 든 태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제대로 바라본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해내려 했었다. 너무 늦지 않게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러 갈 결심을 했다. 태호는 복지센터 앞에 서서 망설였다. 익숙하지 않은 이 작은 건물, 낮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빨래줄과 고요한 정원이 그에게는 낯설고도 이상하게 친근하게 느껴졌다.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 하나가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다. 윤순자 어르신을 찾으셨죠? 지금 식당에 계십니다. 따라오시죠. 그는 조심스레 복도 끝 식당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몇 명의 노인들이 둘러앉아 저녁 준비를 돕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선 누군가 조용히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 순자였다. 하얗게 샘머리를 단정히 묶고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바쁘게 손을 놀리며 무언가 중얼중얼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젊은 자원봉사자가 서서 선생님, 이렇게요? 라고 물으며 그녀를 따라하고 있었다. 태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 집에서는 늘 조용하고 자가만 보이던 어머니가 이곳에서는 누군가에게 배움을 주고 누군가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녀도 그를 눈치챘다. 눈빛이 잠시 멈췄고 고등어 손질을 멈춘 채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왜 이제야 왔니? 순자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눌러온 서운함과 체념이 서려 있었다. 태호는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말이 막혔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 끝에 꺼낸 마른 의외로 단순했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 미안한지 알고 말하는 거니? 잘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우셨던 줄. 몰랐던 게 아니야. 보려 하지 않았던 거지. 그 말은 칼날 같았지만 사실이었다. 태호는 기억했다. 어머니가 몇 번이나 같이 앉아 밥 먹자고 했던 날들, 조금만 이야기하자고 손을 내밀던 밤들. 그는 그 모든 요청을 바빠서라는 이유로 흘려보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요. 민준이도 많이 보고 싶어해요.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내가 앉을 자리도 없고 말 걸 사람도 없고 집이라는 건 벽과 지붕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레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뭐니? 어머니가 안 계신 동안 정리하다가 어머니 서랍에서 찾았어요. 나한테 쓴 편지더라고요. 오래전에 쓴 것 같은데 못 전해주셨죠? 순자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펼쳐보았다. 그녀의 필체로 적힌 글은 잔잔했지만 아팠다. 태호야, 내가 어른이 되어 바빠진 걸 이해하려고 해. 하지만 가끔은 그냥 엄마,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나는 버틸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짐이 되는 날이 올까 두려워.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나를 한 번만 봐줬으면 좋겠어. 순자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편지를 다시 접었다.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조용히 있었고 참았고 떠났어. 이제 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정말로요. 순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준이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어. 말하지 않아도 내 손을 잡아줬고 나를 할머니가 아닌 친구처럼 대해줬어. 민준이만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태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에게 배워야겠네요. 어머니를 다시 보고 다시 알아가는 걸.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고향집으로 같이 가요. 내가 태어난 전라남도 순천의 한옥집. 그 집은 진짜 나의 자리야. 태호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민준이랑 함께요. 그날 밤 순자는 복지센터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는 오랜만에 안도했다. 드디어 누군가가 자신을 본 것 같았다. 말이 아닌 눈빛으로 존재 자체를 인정해준 느낌이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다. 이 눈물은 시작의 물이었다. 며칠 후 윤순자 할머니와 태호, 그리고 손자 민주는 함께 전라남도 순천의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집으로 향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먼지가 쌓인 대청마루 위에 발을 디딘 순간 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고향의 공기, 오래된 나무 냄새, 바람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을 되살렸다. 여기가 어머니의 집이군요. 태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릴 적 여기서 여름을 보냈던 기억이 있긴 해요. 수박 먹고 뒷산에서 뛰놀던. 그래, 너도 여기서 컸었지. 그땐 참 시끄럽고 활기찼었는데. 순자는 대청마루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지금은 고요하네. 하지만 이 고요함이 좋아. 민주는 신이 나 있었다. 그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진짜 집 같다 고 외쳤고 작고 낡은 창고를 보며 보물찾기를 하자고 조르기도 했다. 순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오늘 저녁엔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고향 된장으로. 며칠이 지나며 한옥은 서서히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태호는 잡초를 뽑고 담장을 고쳤고 민주는 마루에 앉아 할머니와 함께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순자는 아이에게 자신이 교사였던 시절, 학생들과의 추억, 부모님과 함께했던 설날 아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땐 휴대폰도 인터넷도 없었어.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대화가 있었지. 할머니, 옛날이 더 좋았어요? 좋고 나쁨보다는 그냥 다르게 살았지. 요즘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때로는 느림이 마음을 살린단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바늘과 실을 보았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바느질 연습이었다. 둘은 함께 조각천으로 간단한 수를 놓기 시작했고 그것은 점차 하나의 조그마한 수건으로 완성되어 갔다. 그 수건 한쪽에는 함께한 시간이라는 글씨가 수놓아졌다.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민주는 소나기를 피해 대청 위로 달려왔고 태호는 빨래를 건느라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마당을 바라보다 낡은 대나무 우산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어디 가세요, 어머니? 잠시 벤치에 가고 싶구나. 그녀가 말한 벤치는 뒷동산 아래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아을 공동 쉼터였다. 오래된 벤치 하나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놓여 있었고 어릴 적 그녀는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순자는 우산을 접고 벤치에 앉았다. 차가운 비가 어깨를 적셨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바람에 실려오는 풀냄새, 빗물 소리,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치 그 순간 시간은 멈춰 있었고 그녀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다시 만나는 듯했다. 발에 흙이 묻어도 상관없고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절. 할머니. 멀리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나기 속에서 우비를 입은 민준이 달려왔다. 그 뒤에는 우산을 들고 허둥지둥 뛰는 태호도 있었다. 왜 혼자 나오셨어요? 비 오는데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태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순자는 살짝 웃었다. 여기 오고 싶었단다. 내가 예전에 자주 앉았던 곳이야. 빗속에서 마음이 더 또렷해져서. 민주는 조용히 순자 옆에 앉았다. 그럼 나도 같이 있을래요. 우리 같이 비 맞아요. 세 사람은 함께 그 벤치에 앉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가늘고 촘촘했지만 그 안에 담긴 침묵은 서로를 감싸주는 담요 같았다. 순자는 민준의 손을 잡고 반대편 손으로는 태호의 어깨를 살며시 쓸었다. 이 시간이 오래도록 기억되면 좋겠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저도 그랬어요. 태호가 말했다. 그 벤치에서 혼자 계셨을 때 미안했어요. 그때 데리러 왔어야 했는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 여기 있잖니. 다시 나를 보러 와줬잖아. 비는 점차 잦아들었고 세 사람은 조용히 벤치를 떠났다. 돌아가는 길, 태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벤치는 더 이상 혼자의 공간이 아니라 기억을 잇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그날 밤, 순자는 자리에 누워 다시금 벤치를 떠올렸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투명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태호는 이전과는 다른 일상에 적응하려 했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에도 자꾸만 순천의 한옥집과 벤치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멀게만 느껴졌던 어머니의 감정, 표정, 말투가 이제는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복구하고 싶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서울의 삶은 다시 그를 삼켜가고 있었다. 회의, 보고서, 야근, 그리고 무심코 지나치는 대화들. 어느새 그는 다시 익숙한 패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 어머니와의 짧았던 재회는 먼 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민주는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고 말했다. 아빠, 우리 또 순천 갈 수 있어요? 응, 다음 달쯤 가자. 다음 달은 너무 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태호는 대답을 못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말이 입까지 올라왔지만 그는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내세우고 싶지 않았다. 민준의 그 한마디는 마치 과거의 자신을 되비추는 거울 같았기 때문이다. 한편 순자는 순천의 집에서 조용하고도 풍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점심에는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으며 저녁이면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쓸모있는 노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낡은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앨범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 교사 시절 학생들과 함께한 단체 사진, 젊은 태호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 등이 있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러다 문득 한 장의 편지를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쳤다.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이 민준에게 남기고 싶었던 글이었다. 언젠가 떠나기 전 꼭 전하고 싶은 말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다. 민준아, 할머니는 너에게 고마운 마음이 너무 많단다. 그녀는 펜을 들고 다시 천천히 글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민준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예전 같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은 지은에게 전화해 말했다. 요즘 민준이가 수업에 집중을 잘못해요. 무슨 일 있나요? 지은은 민준과 단둘이 시간을 내어 앉았다. 무슨 걱정 있어? 말해줘도 돼.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할머니, 혹시 우리 다시 안 보러 가면 어떡해요? 지은은 깜짝 놀랐다. 그럴 리 없지.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빠가 바쁘고 또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 계속 미루잖아요. 지은은 말이 막혔다. 그동안 자신 역시 어머니의 부재를 무의식적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그 틈을 가장 먼저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태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 많이 불안해해요. 어머님을 잊을까봐 또 멀어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태호는 고개를 떨궜다. 나도 알아. 그런데 무서워. 무서워? 어머니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아들이었는지 다 드러나는 것 같아.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자꾸 미루게 돼. 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감정은 당연해요. 하지만 민준이는 우리가 용기 내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태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번 주말 바로 내려가자. 주말이 되자 세 사람은 아침 일찍 순천으로 출발했다. 차 안에서 민주는 들뜬 얼굴로 연신 창밖을 내다보았고 지은은 작은 도시락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태호는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말을 연습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란 것도 알고 있었다. 순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막발레가 널려 있었고 부엌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문을 열자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휴, 드디어 왔구나. 생각보다 일찍 왔네. 민준이 가장 먼저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은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인사했고 태호는 조금 멈칫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많이 늦었죠.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안았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 안아주는 순간 태호는 비로소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연결이었다. 오래전 끊어진 줄을 다시 잇는 일. 그것은 말 한마디보다 찾아오는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아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나눠 먹었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순자는 조용히 민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여기에 있을게. 언제든지 이 벤치처럼 기다릴게.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나도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 벤치에 앉을게요. 그리고 그들의 조용한 찾기는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함께함의 시작이 되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순자는 손때가 묻은 서랍을 열어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낡은 봉투 위에는 민준에게라고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 편지를 이미 여러 번 쓰고 지우고 다시 써온 끝에 마침내 완성한 것이었다. 아마 언젠가는 직접 건네주겠지만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느꼈다. 이건 나중에 내가 없을 때 꼭 읽게 해줘야 해. 그녀는 조용히 중얼이며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날 밤 민주는 할머니 옆에 앉아 바느질 연습을 하다 무심코 물었다. 할머니, 사람은 왜 편지를 써요?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순자는 바늘을 멈추고 살짝 웃었다. 말은 순간이고 편지는 남는 거야. 우리가 지금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음도 종이에 적으면 훗날 누군가가 다시 들을 수 있지. 그럼 나도 할머니한테 편지 써볼래요.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며칠 뒤 태호는 혼자 마루에 앉아 순자가 키우는 국화 화분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소풍 가던 날 잔뜩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마루를 뛰쳐나가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기억 속 어머니의 얼굴은 흐릿했다. 일상이 바빠지고 시간이 지나며 태호는 어머니를 점점 더 배경처럼 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앨범을 꺼냈다. 오래된 흑백 사진, 가족과 함께 찍은 명절 사진, 그리고 순자가 젊은 시절 교단에 서 있는 모습.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장을 꺼내어 뒷면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엄마, 나한테 가장 오래된 기억은 늘 엄마였어요. 하지만 내가 그걸 너무 늦게 말하게 되어 미안해요. 그는 사진을 봉투에 넣고 순자에게라고 적은 뒤 어머니의 방문 앞에 놓아두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문 앞에서 봉투를 발견했다. 펼쳐본 사진 속에는 자신이 교복 입은 태호를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뒷면의 짧은 글고를 읽고 그녀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봉투 안에 담긴 후회와 사랑, 그것은 말보다 더 깊게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그 밤 태호에게 따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날 아침 따뜻한 미역국과 달걀말이를 차려내며 태호의 밥그릇에 직접 국을 떠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반찬이야. 기억나니? 태호는 순간 울컥했다. 기억나요. 아주 선명하게요. 그날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맴돌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끝, 눈빛,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편지보다 진한 대화가 되었다. 며칠 뒤 마을 도서관에서 열린 작은 글쓰기 교실에 순자가 초대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쓴 짧은 수필을 낭독하게 되었고 그 제목은 바로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다가와 안아주는 사랑을 하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사랑을 합니다. 저는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요즘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 말에 청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뒷자리에서
그 말을 조용히 받아 적고 있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자신도 짧은 글 하나를 써보았다. 할머니는 비 오는 날의 벤치 같아요. 아무도 오지 않아도 거기에 항상 있는 그런 존재. 난 앞으로 그 벤치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 글은 작지만 순자가 살아온 삶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한 줄이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순자의 체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오래 서 있기도 어렵고 바느질도 손이 떨려 잘 되지 않았다. 민주는 그런 할머니를 조용히 도와주었고 지은은 반찬을 더 자주 준비해 함께 나누었다. 태호는 정기적으로 순자와 산책을 하며 예전처럼 길게 말하지 않아도 그녀와 시간을 함께하는 법을 배워갔다. 어느 날 밤 순자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에 들어왔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이제 괜찮아. 이 집도, 이 사람들도, 나도.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민준에게 쓴 편지를 다시 꺼냈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었지만 이젠 곧 전달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졌다. 그녀는 봉투 위에 다시 한번 손끝으로 이름을 짚었다. 민준아, 너는 내가 남긴 가장 따뜻한 기억이란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서랍을 닫았다. 그 밤은 유난히 조용했고 바람도 창문을 조심히 스쳤다. 기억은 말보다 오래 남는 법이었다. 겨울의 문턱이 가까워지자 순천의 하늘은 점점 무거워졌고 바람은 더욱 싸늘해졌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감나무들은 마지막 잎사귀들을 떨구며 계절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윤순자 할머니는 그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시간은 모든 것에 흔적을 남겼고 그녀의 몸 또한 그 흐름 앞에 순응하고 있었다. 아침이면 여전히 그녀는 마당을 쓸었지만 예전처럼 거침없이 움직이지는 못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손끝의 감각도 무뎌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그날도 마당에서 조용히 낙엽을 쓸고 있던 순자에게 민준이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저랑 같이 병원 가요. 오늘 진료 날이에요. 아이고,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러며 할머니 약 타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민준의 손에 이끌려 읍내의 보건소로 향하는 길, 순자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하고 야무진 그 손은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보건소에서 의사는 혈압과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해졌다고 말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안심시켰다. 무리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의사의 말에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몸은 조금씩 닳고 있었고 삶은 점점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두렵지는 않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민준에게 물었다. 우리 민준이는 크면 뭐 하고 싶니?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 쓰는 사람이요. 할머니처럼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사람. 순자는 놀란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내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니? 응, 할머니가 도서관에서 읽어준 이야기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편지도 마음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그 말에 가만히 웃었다. 그녀의 삶이 다음 세대에 가닿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며칠 뒤 태호는 어머니와 함께 옛 마을길을 산책하며 조용히 물었다. 엄마, 예전에는 왜 그렇게 말을 아꼈어요? 우릴 원망한 적은 없어요? 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허리를 곧게 폈다. 원망이라는 건 기대가 있을 때 생기는 거야. 난 한때 너희에게서 기대를 접었었지. 말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하는 것도 지치거든.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이젠 말해줘요. 우리가 듣고 있어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단다. 그 말은 서운함이 아니라 평온함에 가까운 톤이었다. 더는 증명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 태도.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의 지혜가 배어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가족은 함께 집안을 청소하며 추운 겨울을 준비했다. 지은은 김장을 준비하고 민주는 장작을 옮겼다. 태호는 지붕을 점검하며 낡은 기왓장을 교체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대청에 작은 솥을 걸고 직접 떡국을 끓였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떡국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장면 그대로였다. 식사를 마친 후 순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들이 있었다. 아버지의 연필깎이, 젊은 날 받은 교원상, 민준이 어린 시절 그린 그림, 그리고 태호가 군 입대 전 써준 편지. 이건 너희한테 하나씩 물려주려고 했던 거야. 그녀는 조용히 상자 안 물건들을 나눠주었다. 이건 태호에게. 넌 이제 이 집의 기둥이니까. 이건 지은이에게.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건 민준이에게. 그녀는 편지를 꺼내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지금 읽지 말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 그땐 내가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민준은 두 손으로 봉투를 감싸 안았다. 고마워요, 할머니.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나는 안심이 된다. 내 마음이 전해졌다는 걸 느끼니까. 밤이 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민주는 할머니 방창가에 함께 앉아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할머니, 이 눈은 할머니의 기억을 닮았어요. 조용하고 하얗고 사라지지 않고 쌓이잖아요. 순자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기억은 눈처럼 쌓일수록 따뜻해지는 법이지. 그리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의 하얀 세상 속에서 그녀의 마음도 함께 평온해져 갔다. 돌아가는 길은 먼 길이 아니었다. 그 길은 언제나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는 길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남기고 싶었던 삶의 무늬를 완성하고 있었다. 겨울은 마을을 조용히 덮고 있었다. 눈은 며칠째 이어졌고 바람은 낮게 불며 대청마루를 스치는 소리를 내었다. 집안은 따뜻했지만 공기 어딘가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윤순자 할머니는 점점 더 많이 잠을 자고 덜 움직였다. 손끝은 차가워졌고 목소리는 낮아졌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민준이 물었다.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란다. 순자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녀는 이제 긴 말보다 짧은 눈맞춤 하나, 따뜻한 손길 하나에 마음을 담고 있었다. 그날 밤, 태호는 어머니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을 살짝 열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송이들이 창틀에 부딪히며 사라졌다. 엄마, 잠 안 주무세요? 눈 오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태호는 어색하게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곁에 앉았다. 민준이랑 지은이 자요. 오늘 김장 도와줬거든요. 수고했네. 그 아이들 덕분에 요즘이 더 고마워.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도 참 많이 변했구나. 엄마 덕분이죠. 아니, 엄마가 옆에 있어 주셔서요. 둘 사이에 한동안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래 기다린 끝에 도달한 평화로움이었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호야, 만약 내가 어느 날 조용히 떠나게 되면. 엄마, 그런 말씀하세요. 괜찮다. 죽음은 슬픈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순자는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우리 오늘 그림 하나 그려볼까? 둘은 함께 마루에 앉아 도화지를 펼쳤다. 순자는 자신이 평생 가르쳤던 방식대로 민준에게 붓을 쥐어주고 색을 고르게 했다. 그림을 그릴 땐 꼭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인지만 담으면 돼. 민준은 눈 오는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림 한쪽 구석에 벤치를 그려 넣었다. 나무 아래 조용히 놓인 벤치. 그 위에 앉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그림을 본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 벤치엔 누가 있었을까? 할머니요. 그래. 앞으로도 그 벤치는 거기 있을 거야. 누가 앉아있든 혹은 없어도
사람들은 그 자리를 기억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다. 새해 첫날 아침, 순자는 가족 모두에게 떡국을 대접했다. 손이 느려져 음식 준비는 지은과 민준이 도왔지만 마지막 간은 그녀가 직접 봤다. 이 떡국은 너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방식이야. 소고기 국물에 들기름 한 방울.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오래전 잃었던 감정들이 다시 흐르고 있었다. 따뜻하고 소박하고 진실된 공기였다. 그날 저녁, 순자는 조용히 방에 들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편지를 읽을 시간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할머니가 남긴 글을 천천히 읽었다. 민준아, 너는 내가 가장 따뜻하게 기억할 사람이란다. 너는 나를 단순히 할머니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보아주었지. 너의 시선, 너의 손길, 너의 말들 덕분에 나는 마지막 시간을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단다. 언젠가 내가 커서 나를 떠올릴 때 눈물보다 미소가 먼저 떠오르길 바라.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테니까. 민주는 눈물을 훔치며 그 편지를 다시 접었다. 할머니, 저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이불 위엔 그녀가 민준과 함께 그렸던 벤치 그림이 놓여 있었고, 손은 평온하게 포개져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태호는 한참을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날, 집안에는 음악도 울음도 없었다. 다만, 깊은 감정의 물결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별은 슬픔보다는 감사에 가까운 작별이라는 것을. 민주는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책을 무릎 위에 펼치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속삭였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벤치에서 우리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가 책장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민주는 어렴풋이 느꼈다.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단지 더 넓은 곳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정갈하게 치러졌다. 순자는 생전에 남긴 뜻대로 마을 뒷산에 조용히 묻혔다. 그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 매일 오르내리던 곳이었고 사계절 내내 그녀의 기억이 깃든 공간이었다. 민주는 묘비 앞에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놓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여기에 계시면 언제든지 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말도 걸 수 있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응답처럼 속삭였다. 며칠 후, 순천집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생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순자가 생전에 봉사하던 도서관 관계자, 마을에서 함께 김장을 담갔던 이웃, 심지어는 복지센터에서 그녀를 처음 발견해줬던 박 씨도 있었다. 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엄마도 자존감을 되찾았어요. 그분이 만든 된장찌개는 아직도 제일 따뜻했어요. 그분은 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말 한마디 없이도요. 각자의 기억은 다르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한 가지였다. 순자는 사람을 존재 자체로 존중했던 사람이라는 것, 말이 없어도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 태호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는 단지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사람의 인생이었고 하나의 등불이었다. 어느 날 지은은 순자가 남긴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 안에는 수십 가지 반찬의 레시피가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짧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지은이는 멸치볶음을 짜게 먹지 않음. 민준이는 무나물에 깨소금 듬뿍. 태호는 김치찌개에 두부 많이. 그녀는 수첩을 펼친 채 눈물이 핑 돌았다. 말없이, 하지만 정성스럽게 기억해온 사랑이 글자마다 배어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가족을 위해 멸치볶음을 만들었다. 순자의 방식대로 짜지 않게, 고소하게.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무언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민준이 말했다. 맛이 꼭 할머니 같아요. 그 말에 태호는 수저를 멈췄다.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손길을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여전히 할머니의 방에서 책을 읽곤 했다. 방 안의 벽에는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벤치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을 보며 민주는 매일 글을 썼다. 처음에는 짧은 문장이었다. 할머니는 오늘도 햇살 같다. 바람이 불면 할머니 목소리가 들린다. 그 다음은 짧은 수필이 되었고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발전했다. 그는 자신만의 노트에 제목을 적었다. 기억의 벤치. 그 글은 할머니와 보냈던 시간, 잊을 수 없는 말들, 함께했던 사소한 순간들을 모은 기록이었다. 학교 도서관에 제출한 그 글은 교장 선생님의 눈에 띄었고 지역 글쓰기 대회에 추천되었다. 그리고 몇 주 뒤 민주는 대상 수상 소식을 듣게 되었다. 너의 글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흔적이 있어요. 심사위원은 말했다. 그게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민주는 상패를 어머니에게 건네며 말했다. 할머니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이제 제가 계속 쓸게요. 봄이 오자 순자의 벤치는 새롭게 단장되었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벤치 주변을 정리했고 태호는 직접 나무 간판을 새로 달았다. 간판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앉아 누군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그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거나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쩌면 그들도 자신만의 순자를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은은 벤치 근처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고 민주는 그곳에 매주 새 꽃을 심었다. 태호는 일주일에 한 번 순천을 방문하며 마당을 돌보고 벤치 옆 풀을 정리했다. 이제 그 집은 단지 한 사람의 거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억을 품은 장소가 되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순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전시회가 열렸다. 제목은 기억을 품은 벤치. 전시회는 민준의 글, 순자의 손글씨 레시피, 가족 사진, 마을 주민들의 편지가 함께 전시되었다. 그날 도서관은 북적였고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이는 말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은 순자의 삶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봄이 깊어지자 순천의 작은 마을에도 초록이 짙게 내려앉았다. 마당에는 들꽃이 피고 감나무 가지에는 작은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윤순자 할머니가 남긴 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 집을 기억의 집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벤치 근처에서 책을 읽고 놀았다. 이 변화는 우연히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 순자의 손길과 말, 그리고 조용한 존재감이 남긴 자취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은은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주말 요리교실을 열었고 민주는 매주 벤치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했다. 태호는 서울과 순천을 오가며 봉사자들과 함께 집을 정비했고 마을 공동 텃밭을 만들어 누구나 자유롭게 채소를 심고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집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집이 아니었다. 모두의 마음이 머무는 장소가 된 것이다. 지은은 요리교실이 끝난 후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 만든 된장국은 윤순자 할머니가 알려준 레시피예요. 짜지 않고 고소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끓이는 게 비결이에요. 아이들은 들떠서 말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지. 하지만 너희가 이 국을 만들고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면 그 마음속에 할머니가 함께 있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자를 들고 서로의 그릇에 국을 퍼주었다. 그 동작은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지은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순자는 지금도 이곳에 살아있다고. 그 마음이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편 민주는 자신이 쓴 글 기억의 벤치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에서 작은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는 앞에 놓인 수십 명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 있나요? 아이들 중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제 할머니를 떠나보냈어요. 하지만 전혀 사라진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 안에 남아있으니까요.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도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모두 할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아이들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그럼 우리도 누군가의 기억이 될 수 있어요? 민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따뜻한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어요. 그날 이후 그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기억 노트라는 활동이 시작되었다. 매일 누군가를 떠올리며 짧은 글이나 그림을 남기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은 그 활동을 학교 전반으로 확대했고 지역 언론에서도 이 움직임을 소개했다. 민주는 그 중심에서 조용히 할머니를 떠올렸다. 기억은 언젠가 흐려질 수 있지만 마음의 무늬는 사라지지 않음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다. 서울에 머물던 태호는 점점 더 일의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기업의 기획팀장이었지만 주말마다 순천에 내려가기 위해 근무 방식을 바꾸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상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제 일을 잘하는 것보다 삶을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은 사표가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일 중심의 삶만으로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는 고백이었다. 상사는 놀라워하면서도 묵묵히 수긍했다. 당신처럼 사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태호는 서울에서 순천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에는 그동안 어머니와 나눴던 짧은 말들, 그리고 자신이 놓쳤던 감정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그 노트를 책으로 엮어보자고 결심했다. 제목은 당연히 기억의 벤치였다. 민준의 글과 그의 일기를 엮은 형태로 아주 조용하고도 따뜻한 책. 그 책은 자비로 출간되었고 독립서점에서 입소문을 타며 독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 책을 읽으며 저희 엄마가 생각났어요. 조용히 울었어요. 누군가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서점의 독자 후기란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쌓여갔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벤치에 앉아 작은 손편지를 쓰고 있었다. 편지의 수신인은 미래의 나였다. 기억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고 싶은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할머니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해. 그는 편지를 접어 작은 나무 상자에 넣고 벤치 옆에 묻어두었다. 그것은 비밀스런 의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할머니가 오래전 자신에게 해준 이야기의 연장선이었다. 기억은 말을 넘어 손에 닿는 것이었고 행동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다. 순자의 집 대청마루에는 지금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 벤치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용기를 내는 장소다. 아이들은 그 위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른들은 지나간 세월을 되새긴다. 그리고 어느 날 민주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는 속삭였다. 할머니, 아직도 듣고 계시죠? 바람이 살며시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건 대답이었다. 세월은 조용히 흘렀다. 윤순자 할머니가 떠난 지 어느덧 몇 년이 지났고 그 사이 민주는 중학생이 되었다. 키는 훌쩍 커졌고 말투에는 어른스러움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여전히 어린 시절 벤치에 앉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맑은 감정이 남아있었다. 민주는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순천 집으로 내려왔다. 마당에는 여전히 국화가 피어 있었고 감나무 가지엔 초록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인사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주는 가장 먼저 벤치로 향했다. 벤치는 예전 그대로였다. 약간 다른 나무결, 햇살이 스며드는 느티나무 그늘,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화단.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벤치에 앉았다. 이제 이 노트가 다 채워졌어요. 그 노트에는 지난 몇 년간 민준이 써온 짧은 글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할머니에 대한 기억, 자신이 느낀 감정들, 친구들과의 갈등, 그리고 살아가며 배운 소중한 진실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벤치가 있었다. 민주는 노트를 마지막 페이지까지 펼친 뒤 거기다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이제 내 안에 벤치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날 저녁, 태호와 지은도 순천으로 내려왔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여 대청마루에 둘러앉았다.
지은은 할머니의 레시피로 무나물과 된장국을 만들었고, 태호는 감나무 가지를 손질하며 감을 더 튼튼히 자라게 했다.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지은이 말했다. 도시에선 정신없이 살다가도 이곳에 오면 다시 숨을 쉬게 돼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에 앉았다. 엄마는 떠났지만 이 집과 벤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셔. 민주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니까요. 다음 날, 마을에서는 기억의 벤치 축제가 열렸다. 순자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 시작된 이 축제는 이제 마을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순천을 찾아왔다. 축제에는 어린이 그림 전시, 가족 수기 낭독, 마을 밥상 나눔, 그리고 벤치 주변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는 행사 시작 전에 무대에 올라 짧은 인사말을 남겼다.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장소는 이 벤치였습니다. 이곳에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던 시간이 저를 키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힘들 때면 마음속 벤치에 앉습니다. 그곳엔 할머니가 계시고 제가 놓쳤던 마음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관중석에는 잔잔한 박수 소리가 울렸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기억은 그렇게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고 있었다. 축제가 끝난 다음 날, 민주는 혼자 벤치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새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적기 시작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기억은 끝이 아니라 다음 삶을 위한 씨앗이다. 그는 생각했다. 언젠가 이 벤치가 사라질 수도 있고 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벤치가 품은 이야기, 사람이 남긴 온기, 그 모든 것은 글이 되고 삶이 되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날 아침, 민주는 벤치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다. 다녀올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니, 언제나 여기에 있을게요. 그리고 그는 다시 도시에 발을 디뎠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책을 읽고, 글을 썼다. 때때로 그는 벤치가 생각날 때면 노트를 꺼내 짧은 문장을 적었다. 그런 날이면 마음이 조금 느려졌고, 숨이 깊어졌다. 그건 분명 윤순자 할머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삶을 느리게, 그러나 깊이 바라보는 법, 사람을 단지 역할이 아닌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는 법. 몇 년이 흘러 민주는 작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첫 책을 내 안의 벤치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표지에는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그렸던 벤치 그림이 인쇄되어 있었다.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손길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누구보다 큰 사랑을 건넸다. 나는 그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이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독자들은 각자의 기억 속 벤치를 떠올렸다. 그것이 바로 민준이 원했던 일이었다. 마지막 장면. 민준은 중년이 되어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을 걷고 있다. 그는 자신이 새로 이사온 집 앞에 벤치를 하나 놓았다. 벤치 옆에는 감나무 묘목 하나가 심어져 있다. 그는 조용히 벤치에 앉는다. 눈을 감는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한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벤치가 되어 볼게요. 하늘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 벤치는 또 하나의 기억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